LA를 덮친 역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날, 한 커뮤니티가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3억 5천만 미국인들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CNN의 주니어 리포터 사라 브라운입니다. 입사 3년 차인 저에게 이번 LA 산불 특보는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선배들이 마시다 남긴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항상 그래왔듯이 누군가의 기사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일이었죠. 그때 갑자기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요.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산불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CNN 뉴스룸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베테랑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편집장은 큰 소리로 특파원을 소집했죠. 하지만 아무도 선뜻 현장 취재를 자원하지 않았어요. 베테랑 기자들조차 이번 화재의 규모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뉴스룸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편집장은 제 요청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한 데다가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신입이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는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편집장님은 베테랑 기자들에게도 따로 다가가 취재를 권유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편집장님은 한숨을 쉬며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고 각오가 됐냐고 하셨죠.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첫 현장 특파원 임무가 시작됐어요. 2시간 후 저는 LA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기류가 불안정해 착륙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LA 상공에 진입하자 그제서야 재난의 실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고급 주택가는 이미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불씨들이 마치 붉은 눈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준 73조 원이라는 피해 추정액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고 이재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헬기에 올랐어요. 평소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담담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마치 영화 속 종말의 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든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높이 솟구치는 불길만 보였지만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수백만 달러짜리 베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한낮인데도 마치 어두운 저녁처럼 보였어요. 불꽃이 바람을 타고 춤추듯 날아다녔죠. 붉은 나비떼 같았어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조종사가 갑자기 고도를 높였어요. 불길이 너무 거세서 더 이상 낮게 비행하기 힘들다고 했죠. 위에서 내려다보니 LA의 상징인 할리우드 사인이 불길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완전한 혼돈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눈앞에서 또 하나의 대저택이 무너져 내렸죠.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헬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한 상승기류 때문이라고 조종사가 외쳤어요. 불길이 만들어내는 열기가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죠. 카메라를 붙잡은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자신들의 집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주민들이었죠. 줄지어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불길에 삼켜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택가의 수영장들이 하나둘씩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이 하얀 증기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 비현실적이었어요. 온도가 얼마나 높았다는 뜻이었죠. 소방 헬기들이 물을 뿌렸지만 마치 부족한 양의 물을 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시간의 공중 촬영 동안 저는 LA 고급 주택가가 잿더미로 변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는 제 리포트 속에서 할리우드의 화려한 저택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내리기 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종사에게 저쪽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고 그곳은 한인타운이라는 답변을 들었죠. 한인타운이란 단어가 제 뇌리에 깊게 박혔고 저곳을 꼭 방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후 저는 즉시 지상 취재를 시작했어요. 두꺼운 마스크를 썼지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나빴습니다. 연기와 제가 마치 안개처럼 자욱했고 첫 리포팅 장소는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였죠. 카메라맨이 신호를 보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를 떼기도 전에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연기가 마스크 틈새로 스며들었던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무사히 리포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뒤로는 소방관들이 불기둥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용과 싸우는 기사들 같았죠. 그런데 소방서장의 인터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진화 작업이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LA 소방 시스템이 이런 대형 화재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헬기에서 봤던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한인타운 경계에서 화재의 흔적이 확연히 달랐어요. 한쪽은 잿더미로 변해 있는데 다른 한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전했죠. 의심스러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불길이 한인타운의 콘크리트 건물들 앞에서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멈춰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타고 있는데 이곳만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 건물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모두가 목조 건물을 추천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인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게 한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그렇게 지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었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건물 관리 방식이었어요. 한인 건물들은 모두 체계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소방훈련까지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이 특별한 현상을 더 자세히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인타운의 특별함은 더욱 두드러졌고 주변 지역이 모두 정전된 상황에서도 이곳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철저한 준비성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인타운을 설계한 건설회사를 찾았어요. 30년 경력의 장준혁 건축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튼튼하다는 이유만으로 콘크리트를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해 콘크리트 건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 건축가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선호하며 한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불에 약하다는 이유로 목조 건물을 거의 짓지 않는다고 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게 한국의 건축 문화라고 했죠. 그렇게 건축가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편집장님이 잡아둔 미국 건축가와 온라인 미팅을 바로 이어 진행했어요. 윌슨은 미국의 유명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었죠. 그는 이번 사태의 피해액이 이렇게 큰 이유 중 하나는 목조 건물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미국인들에게 선호되는 건축 방식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미국은 효율성을 중시했고 한국은 안전성을 우선시했던 게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이런 취재를 통해 저는 단순한 건축 양식의 차이가 아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안전과 효율성 사이에서 한국인들은 확고하게 안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이번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거죠. 건축 취재를 마치고 나서 한 자원봉사자의 제안으로 저는 LA 한인회를 찾았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작은 재난관리본부를 보는 것 같았죠. 한인회 2층에는 실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모니터에는 LA 각 지역의 화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시된다는 거였죠. 상황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봉사자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죠. 창고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든 물품이 QR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물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4시간 단위로 교대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모든 봉사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이 가능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관리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리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한인회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이 1992년 LA 폭동 이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자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30년간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덕분인지 봉사자들의 전문성도 눈에 띄었어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 명단이 따로 관리되고 있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는 동안에도 한 의사가 긴급 호출을 받고 대피소로 향했어요. 천식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움직였던 거죠.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건 모두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LA 폭동 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협력해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모든 봉사자들이 전문가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한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재난 대응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니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겠어요. 취재를 마치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적인 재난 구호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 커뮤니티도 이런 시스템을 가진 곳은 없었죠.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물이었고 그들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희망의 시스템이었어요. LA 폭동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인들의 저력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넘어 서로를 위해 준비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진정한 의미였답니다. 한인의 관계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명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겸손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어요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었어요. 한인회는 영어가 서툰 한인들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통역 봉사자들을 대기시켜두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는 통역팀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죠. 저는 상황실에서 한 젊은 통역 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UCLA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한인 2세였죠. 평소에는 바빠서 봉사활동을 못했는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우리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니까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품 관리실에서는 특별한 장면도 목격했어요. 한 어르신이 손수 만든 도시락 수백 개를 들고 오셨는데 QR코드 시스템에 즉시 등록되어 30분도 안 되어 각 대피소로 배달되는 걸 보았답니다. 첨단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다른 커뮤니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어요. 취재 도중 만난 라틴계 커뮤니티 리더는 우리도 한인회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며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날 취재를 통해 진정한 커뮤니티 레질리언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항상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음 취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인회의 놀라운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인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취재하고 난 다음 날, 저는 그들의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본부로 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온 트럭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근처 한인마트에서 보내온 거였어요. 트럭을 열어보니 물, 담요, 통조림, 음식, 라면, 같은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놀라웠던 건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트럭을 몰고 온 직원들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산불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나선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한인마트 직원의 말에 따르면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분류해서 포장한다고 해요. 심지어 재고가 부족할 땐 다른 지점에서 물건을 가져올 정도로 열성적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인 식당을 찾았어요. 문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주방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가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는 잠시 멈췄어요. 지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김 사장님의 말씀이었죠. 매일 5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들어 대피소로 보낸다고 했어요. 다른 한인 식당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 지원이었어요. 한인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임시 진료소를 차렸더군요. 대피소마다 돌아다니며 진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연계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한인 의사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위험한데 언어 장벽 때문에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젊은 유학생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UCLA, USC 등 주변 대학의 한인 유학생들이 통역 봉사에 나선 거예요. 24시간 교대로 대피소를 돌며 의사소통을 도왔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한 유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통역뿐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2의 고향이니까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피소에서는 한인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든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맛있다고 외치는 모습, 의사의 설명을 통역해 듣고 안도하는 어르신들의 표정, 그 모든 순간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미국인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모두 그들 덕분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한인들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인 약사들은 필수 의약품을, 한인 미용사들은 무료 이발 서비스를, 한인 세탁소들은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취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의 큰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취재를 마치며 저는 생각했어요.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에는 어떤 재난보다도 강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LA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답니다. 저는 취재를 이어가던 중 대피소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재난 상황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였죠.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소라는 대피소 한 구석에서 어린 소년과 함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소년이 우리 집은 이제 없어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소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다시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대화는 멀리서 보던 제 가슴을 울렸어요. 소라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소라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돌봄이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한인 심리상담사들이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민서 상담사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인 교사들도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대피로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을 위해 임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수학, 영어, 과학 등 기본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일상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교육에 공백이 생기면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티면 곧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죠. 심리상담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인 심리상담사들이 교대로 상주하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을 부모들에게 조언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세요. 집을 잃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달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드리고 실질적인 조언도 해드리려고 해요. 이수진 상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이들의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무표정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거든요.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됐고 말수가 줄었던 아이들이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가득했던 그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색깔로 채워져 갔거든요. 마지막엔 무지개를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들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자원봉사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영웅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대피소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아이들의 회복을 지켜보며 취재를 하던 중
LA 소방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재난 대응 체계에는 심각한 구멍이 있었죠. 처음 소방서장이 물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유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4억 4천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LA 대형 저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방 헬기가 불을 끌어갈 때마다 멀리 있는 저수지까지 가야 했죠. 그런데다가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소화전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화전이 작동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었죠. 게다가 지휘체계의 혼선도 심각했어요. LA시 소방국, LA 카운티 소방국, 산림청이 각각 다른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무선 주파수도 달라서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죠. 한 구역에 소방차가 몰리고 다른 구역은 방치되는 일이 빈번했어요. 이미 이 문제로 수년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았던 거죠. 많은 소방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이 찾지 못한 특이점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재난 상황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과 달리 LA는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상황 파악이 불가능했고 의사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소방관들의 장비도 문제였습니다. 낡은 소방차에 부족한 방화복, 그리고 고장 난 무전기까지 예산 부족으로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인타운의 대응이 더욱 놀라웠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부재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했어요.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며 작은 한국을 만들어낸 거죠. 제 보도가 나가자 반응은 뜨거웠어요.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의 사설들이 연이어 실렸죠. 특히 한인회의 24시간 상황실 운영과 QR코드를 활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은 큰 주목을 받았어요. CNN의 앤더슨 쿠퍼는 특별방송에서 작은 커뮤니티가 보여준 큰 가르침이라며 한인들의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했죠. 결국 LA시의회는 즉각 반응했어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서장은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그들이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은 우리 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도 약속했죠. 한인회의 시스템을 본따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고 물품 관리에도 QR코드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소방관들의 무전기도 교체되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작은 커뮤니티가 큰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한인들이 보여준 시스템과 정신은 이제 LA 전체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LA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한 지 꽤 지났어요. 하지만 한인들의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인 건설업체들이 모여 무료로 집수리를 해주고 있었고 한인 변호사들은 보험 청구를 돕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도움이 한인 커뮤니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죠. 한 미국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다른 커뮤니티들의 참여였습니다. 라틴계, 중국계, 베트남계 등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한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돕는 문화가 LA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한 라틴계 커뮤니티 리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재난이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한인 회장님은 이런 변화를 보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모든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든 인류애를 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한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도움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커뮤니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었죠. 이제 저는 LA가 이전과는 다른 도시가 되었다고 확신해요. 재난은 끔찍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연대의식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운 거죠.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빨리빨리 정신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조화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효율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웃이에요. 서로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커뮤니티니까요. 이제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LA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답니다. 취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LA의 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으로 CNN 특파원 사라 브라운의 특별 취재를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과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CNN 기자 사라 브라운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